네, 교육과정 B로 들어왔습니다. 북극곰. 북극곰 선생님들 기억 안 나요? 저랑 사회교육 모형하면서 얘들아 북극곰한테서 편지가 왔대. 그러면서 우리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제가 혼자 동급까지 해가면서 요 사회 교수학습 관련돼서 북극곰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 자연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존재인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북극곰들이 힘들어졌대요 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환경교육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었어요. 교재에도 있었고, 심지어 전략 노트에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선생님도 어떻게 이 내용 다 볼 거야? 못 보잖아. 그러니까 큰 얼개만 봐. 라고 하면서 옆에 것들, 우리가 전략 노트에 그래서 한 덩어리로 위에 그냥 내용 요소들만, 개념들만 쫙 다 넣어드렸었어요. 그렇게 넣어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상호 의존성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이 있는데, 이거 상호 의존성이라고만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아사회교육의 대표적인 저희 강론서에서는요, 이것을 자연 보호의 범주에도 넣어요. 상호 의존성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의 개념을 또 요렇게 뒤에처럼 제가 그래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또 있어서 제가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는 왔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쓰신 분들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호 의존성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자연 보호라고 쓰신 분들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못해서 환경을 막 쓰는 바람에 자연이 훼손되고 이것이 누구에게로 영향을 간다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영상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보호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와 자연에 대한 보호를 아이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 자연 보호라고 쓰셨으면 답안 처리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 환경교육을 몰라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게 있어야 돼. 임기응변이 있어야 돼. 환경교육하면 안 되면 환경하면 우리 보통 뭐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보호 그냥 기계처럼이라도 하나라도 그냥 쓰고 나오지. 제가 우리 또 친구한테도 쓰고 나오지 그랬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안 그래도 자연보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다른 문제 우선 풀고 이거 풀어야지 하다가 놓치고 그냥 쓰지도 못하고 이제 나온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혹여라도 어떠한 시험에서건 어릴 때에 그냥 실수로 지나가다가 들었던 말이라도 있으면 그냥 써놓고 나와야 돼. 빈 종이로 절대로 쓰고 나와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연보호 이런 거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넣었는데 운 좋게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라는 거, 자연보호라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 상호 의존서 2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넣어드렸고요. 니은에서 미음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 한 가지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선생님들? 시청각 자료야. 시청각 자료 중에 하나인데 실물의 모형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지구를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어?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다 가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지도 위에 이 동물이 사는 그 지역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동물 사진을 보면서 지구본에도 붙여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직접 사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직접 경험하는 게 어때요? 사실은 제일 좋아. 하지만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경우에 실물을 대신할 수 있는, 실물을 표상할 수 있는 모형을 활용해서 대리적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물에 대한 것들, 다양한 어떤 개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실물 모형이 갖는 장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답은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답을 하시면 채점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전에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선생님들 보시면 이런 칼책 막 해서 다 끄어놨었어요. 그때도 막 그런데 강사님하고 답 똑같지가 않는데요. 이거 다 틀렸다고 해놓을래요. 그러니까 점수가 자꾸 낮아지니까 2차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한 달 가까이를 일부러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걸 거야.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맞는 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실물이 아직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직접 갈 수도 없지만 이것을 모형을 대신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못 적었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의 답만 적으셔서도 저는 채점을 해두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서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채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채점 방식에 대해서 되게 혼동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용어들 채점할 때도 그분들도 똑같아요.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핵심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서 채점 기준을 삼으면 훨씬 쉽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시면 이거 우리는 몇 개로 줬어요? 모형 하나에서 몇 단계로 줬어? 4단계로 줬어. 이거 4단계 아니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유아사회교육 교재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거 5가지 문제 해결 제시로 5단계로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4단계로 주위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주위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 탐구학습과 관련된 걸 제시한 문제 해결 모형으로서 제시한 4가지는 어디 있게요? 방통되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5가지로 되어 있는 거 선생님들한테 5가지로 제시되는 걸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갈기갈기 찢어도 이게 잘 안 돼. 이게 뭔가를 제시를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서로 막 뭉쳐. 근데 이 방통대 자료를 해서 하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뭔가가 여기서는 지금 다행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4단계로는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답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아이들이 뭘 하고 있어? 선생님이 이게 아이들이 뭐라 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나서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자기들 의견들을 지금 막 어떻게 하고 있어? 내놓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거, 문제를 인식했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해결할 건지 우리가 소집단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 그건 할 수 없어요. 저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문제 해결 요건들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 강구하고 있잖아. 그러고 나더니 얘가 내린 답이 뭐였어, 애들이. 종이 아껴 쓰는 거 우리 할 수 있어. 종이를 아껴 써요. 물을 아껴 써요.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종이는 필요한 만큼 잘했습니다. 할 수 있어. 모두 같은 생각이니? 네! 이미 아이들이 가장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아껴 쓰는 것들, 이것과 관련돼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나름의 종이를 아껴 써요. 그런데 오늘부터 종이 아껴 쓰기로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그럼 우리 오늘부터 종이를 아껴 쓰도록 하는 거야! 계획을 실행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그럼 종이를 아껴 쓰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발문이든 교사의 대화든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이 4가지의 과정 중에서 계획의 구안 단계와 계획의 실행 단계, 이 2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저희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이 적절한 이유를 비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 종이 아껴 쓰기로 해요. 이것이 선생님들 왜 적절하죠? 왜 적절할까요? B 상황을 통해서 이게 나왔어. 선생님이 제시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누가 찾아낸 방법이야? 유아들이 스스로 찾아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유아들이 어떻게 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낸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아이들이 찾아낸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선생님들 답안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제안한 답이 아니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찾아낸 방법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답을 쓰시면 가능하다는 거, 채점이.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 되죠? 2번 문제로 오시면 참, 우리가 얼마나 숱한 놀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규칙 있는 게임 선생님들 근데 너무 열심히 공부했었잖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인지놀이 유형일 때에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삐아제랑 스밀란스키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같은 극놀이를 봤을 때에 이 극놀이를 삐아제는 상징놀이로 볼 수 있고 스밀란스키는 이 극놀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극놀이와 상징놀이에 가장 발전된 사회 극놀이로 분류를 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규칙 있는 게임은 삐아제랑 스밀란스키가 둘 다 인지놀이의 유형으로서 우리가 이 놀이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와 C에서 볼 수 있는 놀이의 유형이 우선은 뭐냐면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고 놀이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놀이자들이 2인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규칙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놀이의 유형인 것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A에서는 동우랑 지현이가 놀이의 규칙을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례적으로 윷놀이라고 하면 내려오는 어떤 규칙이 있죠. 그 전례에 의해서 내려오는, 즉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뭐예요? 규칙 있는 게임의 유형인 것이고, C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소연이 없는데 어떡하지? 셋이 하자. 유닛 한 바퀴 나가도 되고 원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보자. 즉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윷놀이에서의 규칙이 있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놀이자들 간에 상호 합의하에 동의해서 규칙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변경하는 거예요. 규칙을 변경해서 진행되는 지금 게임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가지의 차이예요. 자, 정해진 규칙대로 하느냐, 아니면 정해져 있는 규칙을 놀이자들 간의 합의하에 동의가 이루어져서 규칙을 변경해서 놀이를 하느냐, 그 차이를 선생님들께서 적으시면 채점이 가능한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지금 요것도 답이 갈리잖아. 요거. 내가 판을 엎어버리고 나갔잖아. 판을 엎어버리고 나갔어. 자, 선생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끌고 와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야.
나를 알고 존중하기라는 건 나에게는 참 다양한 감정이 많다. 그래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아이들은.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굉장히 다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내 이 소중한 감정을 잘 표현해야겠지. 근데 우리는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야. 누구랑 살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내 맘대로 판을 엎어버리고 상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상대방들에게도 내 감정이 오히려 더 잘 전달될 수 있어. 그쵸? 내가 오히려 내 마음대로 감정을 분출했다가 무시당하기 더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상황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많이 드렸지만 지금 나를 알고 존중하기와 함께 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또 게임이 교육적 가치가 있어. 게임의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뭔지 알아요? 이기고 지잖아. 이기고 질 때 뭘 조절해야 돼? 내 감정을 져도 슬프지만 웃는다. 나 재밌다. 괜찮아. 내 감정을 졌다고 화두판 엎듯이 막 이렇게 다 엎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것이 게임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이러한 것에 맞추어서 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것은 유아기에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가 높아요. 그게 우리 전략 노트에 있어요. 게임의 교육적 가치. 승패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채점자들이 원했던 것은 아이가 모두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이런 규칙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다라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조절력을 문제로 냈겠죠. 근데 자기 조절력인데 선생님들이 뭐도 많이 썼냐면 자기 통제력도 많이 썼어. 근데 이게 자기 통제력은 자기 조절력에 함께 다루어지기도 해요. 자기 조절력 안에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가 함께 다루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 조절, 자기 통제력까지를 선생님들께서 좀 넣어두시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수많은 논문들을 제가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와 관련된 선생님들에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그때 수업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걸 자기 조절이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이걸 자기 통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치고 팔딱 뛰겠다. 이것은 나는 딱 맞아떨어지게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똑같은 이론가들을 어떤 사람은 번역을 자기 통제로 해놓고 자기 조절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 이 답에서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가 조금 둘 다가 답안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드너의 다중지능에 근거해서 강점지능을 한 가지를 쓰고 설명을 하세요. 제가 선생님들께 다중지능 이론 공부하면서도 다중지능의 특성도 선생님들 보고 특성에 대한 핵심 개념, 핵심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거꾸로 쓰라고 했을 때 쓸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능의 유형도 선생님들에게 단편적으로 지능의 유형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선생님들에게 그렇게만 물으면 변별력이 없으니 그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설명하실 수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대인간 지능이라고, 대인관계 지능이라고도 하고 개인간 지능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용어는 저희가 전략 노트에도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답안은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으로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설명은 뭐예요? 여기 적혀 있듯이 타인의 기분과 동기를 파악하고 변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지내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조율하고 통솔하는 능력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우리가 기출될 때, 출제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언급될 수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준하는 설명들을 선생님들께서 풀어쓰건 뭐 했건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게끔 썼다면 보통은 7점이 돼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지닌 능력,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난 쓴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런 뉘앙스, 이런 개념들 의미가 들어간 거면 맞다라고 7점 해두셔도 됩니다. 나는 선생님들 칼체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물론 아예 포기하고 나는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내년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희망에 하나라도,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라도 있다면 7점을 한 번이라도 더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놓으실 수 있으면 올려놓고 나는 자꾸만 앞날을 준비하겠어요. 그냥 멈춘다고 이게 뭐가 버리고 그냥 있는다고 해서 나에게 더 다가올 희망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오히려 내가 뭔가 바로 지금 시행해서 느낄 수 있는 희망을 난 찾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난 선택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버리고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내년이면 못 돌아가고 올해라서 돌아갈 수 있다. 한 살 더 먹고 못 먹고 그거는 사실 어떤 조건에 내가 유치원을 사립 유치원을 가느냐, 또 유치원이 아닌 또 다른 길이 또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지금 내가 쏟은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익숙하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지금 나랑 이미 만났을 거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쵸?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나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조련시키고 조금 더 야무지게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이 시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몇 점을 덜 먹어서 좌절하고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결과를 보세요. 5번, 6번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저의 아주 친한 친구는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을 나온 친구였는데 저희 때에는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았어요. 정말 공부했는데 빵명도 됐었어요. 정말 그때 울었던 기억은 그 노량진에서 새까맣게 머리가 다 머리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 모여서 빵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느꼈던 울분과 분노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랬던 모든 과정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러고 있다가 또 많이 뽑던 해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해를 그 친구는 6번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당에서 선생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버려두고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길이 있어. 또 다른 길을 가도 돼. 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아이들이 너무 좋고 현장에서 뒹굴고 놀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서 내가 유아교육과를 왔고 나는 이게 천직이고 정말 내가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한다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다면 공부를 끝까지 해야 돼요. 가장 오랫동안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고 내가 결혼을 하고 어떠한 복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내가 쓰면서 절차들을 다 보내면서 내가 내 아이도 키우면서 내 직장을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시지 말고 나는 버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행복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6번을 한 친구도 있었고, 또 제가 합격을 시켰던 한 녀석은 특수 쪽 아이였는데, 그 친구는 마지막에 2번은 1차만 붙었는데 2차만 냅다 떨어져서 저한테로 계속 왔어요. 한 번. 마지막에 와서 2차를 좀 봐달라고. 어떤 지인분의 어떤 그런 아이라서 2차를 그 친구를 과외처럼 봐주었었는데, 마지막에 진짜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1차를 아무리 받아도 또 2차에서 또 떨어지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함께 해서 지금 붙어서 이제 강원도에서 선생님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 사람들의 내가 떨어졌다고 친척들이 물을 때마다 대답하는 우리 엄마의 얼굴과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런 상황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이겨내다 보면 끝은 있어. 포기하지만 않고 정석대로 꾸역꾸역 좀 바보스러울 만큼 해가다 보면 결과는 나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중간이지만 올해는 2차를 제가 돈 받고는 못 하겠다고 했어요. 올해에 이 스스로가 느끼는 양심상 뭔가가 저라는 사람을 선생님들한테 뭐 좋게 보이고 싶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스스로가 올해가 굉장히 사실 많이 힘든 한 해였어요. 많이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든 잘 마무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정말 아주 힘든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올해는 마무리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것이든 무엇인가든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손절해 보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2차는 다음 주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뭐 이런 것들, 노하우들을 다 녹여내서 특강 같지 않은 정말 알찬 그러한 특강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어드리고 그 특강을 한번 해보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실현을 함에 있어서, 수업 실현을 함에 있어서, 면접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또 좀 줄 수 있을까를 또 좀 생각해서 그거를 또 오픈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누가 되지 않는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올해를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정말 욕 나올 만큼 우리가 막 화가 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 이 시험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에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오늘 해설을 듣고서 집에 가는 길에 혹은 또 인강으로 듣고 마음을 마무리하시는 상황일 때 여기서 포기라는 단어는 그냥 뺐으면 좋겠어요. 포기라는 단어는 뺐으면 좋겠고, 내년에 누군가가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올해에 힘에 버겁게 해왔던 작업들을 이제는 말끔하게 좀 더 손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쁘게라는 건 정돈되게 잘 선생님들께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시작하고 빨리 몇 번 돌리고,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자주 좀 보고,
줌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자주 만나면서 계속 정비하고 계속 체크하고, 그래서 좀 더 좀 끈끈하게 치열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울고 슬플 일은 안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제가 한 2주간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절실한 제 마음처럼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함께 하자는 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시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요런 말을 하고 나서 또 문제를 또 가기가 좀 웃기지만 문제를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번까지를 봤고요. 그래서 3번 문제를 볼 거예요. 3번 문제는 크게 답이 막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요거 있었구나. 요거가 선생님들 모델로서의 또래 기능, 저는 문제를 심플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또래 집단의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정이라는 파트에서 선생님들에게 뭐 강화자로서 그리고 모델로서 이런 기능 3가지를 드렸었거든요. 그거를 드렸었는데 여기였을 겁니다. 요 3가지를 드렸었는데, 모델로서 또래가 기능을 한다는 건 여기에 제가 한 줄을 더 이번에 추가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전략 노트에는 없을 수 있어요. 요건 제가 이번에 추가를 한 거라서. 이 모델이라는 게 뭐야? 누군가에게, 우선 아이들은 또래가 왜 모델이 되냐면 자기와 가깝고, 그리고 자기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비슷한 발달 수준을 가지지만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할 경우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그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스스로가 효능감을 가지고 해볼 법한 그런 모델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래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또래가 하는 걸 관찰하고 그거를 모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그것을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모델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친구가 도훈이라는 아이가 뭘 못하고 있었어. 찰흙 덩이만 갖고서 뭔가를 만들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었어. 친구들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친구 누구였어요? 미영이었나? 이름을 보자. 자, 미영이가 하는 것을 보고 미영이가 엄마를 만들어야지 이러자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도훈이가 미영이의 만드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관찰하죠. 그러더니 모방으로 나도 엄마 만들래. 그러더니 아빠도 만들어야지. 나도 아빠 만들래. 어떻게 해요? 관찰하고 모방하더니 나중에 뭐래? 우와, 멋져. 내가 만든 걸 보고 멋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먼저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뿌듯해하죠. 이것은 바로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이, 운동, 교과 이런 것들을 여러 장면에서 아동들이 또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해서 이를 내면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는 기능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모델로서 또래가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요거를 우선 얘기를 했네. 제가 2번을 먼저 했어요. 그러고서 2번 문제 이것도 한번 보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근거해서 어떤 강화인지 쓰세요. 선생님들, 제가 요 자기 강화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잘했어. 이게 자기 강화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왜 했냐면, 이게 유특에서 이전에 아이가 자기 가면서 아이 나 참 잘했어 나한테 스스로가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한테 자기 강화가 요게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수업할 때도 선생님들에게 자기 강화, 뭐 직접 강화, 그리고 또 대리 강화를 하면서 강화 3가지를 드리면서 강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강화에 보면 별표가 쳐 있어요. 제 전략 노트에도. 그래서 요게 자기가 해놓고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기 강화라고 부르고, 그래서 자기 강화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드렸던 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강화함으로써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적으셨으면 돼요. 제가 반두라는 선생님들 모든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관찰학습이라고 해서 관찰학습 명칭을 물을 수도 있지만, 관찰학습의 요소들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역으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으니 설명도 외워둬라 라고 하면서 동기화에 들어있는 강화의 유형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못 썼다고 해도 괜찮아. 뭐 노력했지만 또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다면 과감하게 좀 채점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다 2차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자. 자,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건 우리 모두 달라졌다라는 건 처음과 지금이 무언가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졌어, 변화됐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교육의 개념에서 우리가 변화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변화 개념에서 선생님들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뭐야? 어렸을 때 사진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출제자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엄청 복잡하게 쓰시는 분들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심플하신 분들인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것들만 넣어. 우리가 다 변화하면 무조건 성장 관련 사진, 과거의 사진 갖고 와서 내가 지금 모습이랑 옛날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니? 이거는 그냥 변화의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활동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쉽게 낸 문제예요. 그렇지만 변화에 대한 개념을 A에 비추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이들은 변화라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변화라는 것이 삶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서의 변화라는 개념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의 역사를 짚어보자는 거야. 너의 역사를 짚어보자. 과거에 너가 어렸을 때에는 너가 이랬지만 현재 너는 지금 이러네. 그러면 너는 또 어느 시간이 지나 있으면 또 넌 또 언젠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스스로들이 내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지. 그래, 내가 또 커가면서 나는 또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들이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의 변화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지도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었으면 되고요. 그래서 나에서 디귿에 적합한 활동 유형 한 가지를 쓰시고요. 그 활동 유형의 장점 한 가지를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반영해서 써주세요. 봤더니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유아들 때문에 대호랑 미영이가 속상해요. 응? 지금 뭐가 발생한 거냐면 갈등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정리정돈을 하는 애는 맨날 정리를 하는 거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애는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거지.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유아들이 대호와 미영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묻는 거예요. 토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는 것이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그럼 걔가 대보면 되잖아. 그게 뭐야?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이러한 상황을 극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해야 돼요. 이러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이것을 극으로 대본화하는 형태처럼 해서 유아들이 극놀이로 이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표현해 보면서 기분 안 좋았겠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즉 뭐다? 다른 사람의 역할이 되어 봄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 및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역할놀이, 극놀이, 역할극 다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좋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뭐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 감정, 행동 둘 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그냥 왜냐면 근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 내용을 적어야 되잖아. 그쵸? 그 누리과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그것과 연결을 해서 선생님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 틀렸으면 진짜 속상할 건데 1번 내가 코다이 서술했어? 내가 코다이 관련해서 손기호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 우리 음악 이론가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심플하게 굉장히 열심히 잘 가르쳐라고 난 자부할 수 있어요. 손기호를 보면 오르프 아닌데 이거 손기호로 하는 거 이거 누구 건데 코다이 음악 교수법인데 그래서 틀렸어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쓰셨으면 돼요. 너무 심플한 문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아마 모의고사든 문풀에서든 요거 비슷하게 얘가 아닌 건데 얘 거를 해가지고 얘는 누구의 교수법이다. 우리가 달크로즈 교수법이다.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섞어서 문제를 경험시켰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노다 손기호를 통해서 손기호와 함께 개 이름을 부른다는 코다이의 음악 교수법이므로 잘못되었다라고 답안 쓰셨으면 됐고 기억에 나타난 우리가 음악 요소 뭐예요 선생님들? 소리에 대한 음질이 서로 다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도구들도 내는 소리들이 다 어때? 음의 질들이 다들 어때요? 색깔들이 다 달라. 그거 소리는 뭐라고 불러? 음색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에 대한 소리의 색깔들, 그리고 음색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이 음색 요소를 반영한, 내 수업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을까? 그렇진 않을까요? 음색인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안 하려고 계속 펼쳐보니까, 선생님들은 계속 이거 보면서 해요, 해설지. 음악 요소가 음색일 때, 요것을 반영한 너무 어렵죠. 미술활동. 근데 사실, 음색을 미술활동으로 만드는 거, 만든다고 해버렸네. 미술활동으로 표현하는 거 뭐 있어요? 음색을 만들어 보는 거야. 선생님들 이거 그 레인스틱이라고 알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있어서 거기에 곡물 같은 것들을 하면 그거 만드는 활동 우리 어떤 게 OHB 필름 같은 걸로 말아서 모루 이렇게 요로 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 병뚜껑들 붙여가지고 거기다 쌀 넣으면 파는 것처럼 좋은 소리는 안 나지만 그거 만드는 거. 그 곡물을 어떤 것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것들을 가지고서 달라지는 소리들을 탐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곡물 마라카스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리병을 이쁘게 꾸민 다음에 여기 색깔 실로폰이라고 해서 거기에 물 높이들을 다르게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정말로 음색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미술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분들인데 당연히 가능하지. 음색을 만드는데 그게 다 조형활동인데 우리 옛날에 기억 안 나요? 우르르 쾅쾅쾅 마라카스를 가지고 흔들어요. 그거 통합적으로 들어갈 때 그거 미술도 들어갔어. 왠지 알아? 마라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라카스가 뭘 만든 거야? 악기를 만든 건데 다양한 소리가 나잖아. 무엇을 넣느냐? 콩을 넣는지 쌀을 넣는지 깨를 넣는지
고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투박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들어 본다도 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빗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빗소리를 만들어 봤잖아. 그러면 그 소리마다 느껴지는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한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는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혹은 그것에 관련된 그것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풀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만들기는 되게 심플한 거고 아예 음색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활동을 넣어볼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보통 지금 다 뭐라냐면, 저도 지금 뭘 가답들을 다 못 봤는데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 돼요. 전 마라카스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보고서 너무 놀라서 왜 안 돼? 돼! 빨리 채점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었어요 라고 하셔서, 왜 그어? 맞는 거야. 마라카스가 음색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이게 지엽적으로 지금 적혀놓은 어떤 답들을 접하신 것 같은데, 그런 답들 때문에 맞는 것도 지금 틀리다고 해놓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악기와 리듬악기를 선생님들, 자, 니은에서 어디 있어? A의 니은 어디 있니? 유아들이 악기를 선택한다에 적절한 가락악기와 리듬악기를 순서대로 한 가지씩 쓰라 했어. 그러면 순서 바뀌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실수를 하기도 해요. 너무 마음은 급하고 빨리 문제들을 봐야 되겠기에 이러한 문제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써버렸다가, 실제로 지금 순서대로 한 가지씩을 쓰라고 했던 요 순서를 무시하고 썼다가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1점이 깎여질 때는 이런 유형일 때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B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 이 B를 보시면 조화로운 즉흥 연주가 되도록 기억한 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 이 지금 즉흥 연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게 더 초점이 되는 거냐면,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창조하는 게,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통해서 창조하는 게 포인트지, 기교를 더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기교를 더 쌓아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 창조적 표현을 더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즉흥 연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답안으로 이어간다면 맞을 수 있어요. 자유로운 또 창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좀 답을 쓴다면, 네. 그리고 기교의 초점이 아닌 이렇게 기술의 초점이 아닌 이러한 부분들을 엮어서 쓰시면 답안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락악기, 리듬악기 중에서 제가 제시해 드린 거 다 돼요. 선생님들이 내가 어디까지 지금 했지? 4번이죠. 선생님들께 제가 제시를 해 놓은 답이 네, 실로폰, 멜로디언, 요 두 가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마라카스, 게스트, 리듬악대, 우드블러.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진짜 약해졌나 봐요. 선생님 탬버린은 안 되겠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왜 안 돼요? 희망을 자꾸 꺾으려고 해. 다 돼. 여기 있는 거 싹 다 돼. 싹 다 되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썼으면 맞다고 채점하세요. 맞다고. 그 등이잖아, 등이니까 또 다른 거 썼으면 봐서 타악기다, 리듬악기다, 그러면 리듬악기고 멜로디가 들어간 선율악기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지금 선율악기 관련된 우리가 멜로디악기 그 멜로디와 관련된 악기는 좀 적어요. 우리가 실로폰과 멜로디언도, 왜냐면 우리 애들 나이가 있잖아. 그래서 한 그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통은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 근데 타악기, 리듬악기 너무 많아. 그래서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거 우리나라 전통악기도 될 수 있죠. 왜요? 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 자,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선생님들 어디서 했었어? 이번에는 기출을 되게 사랑하셨다니까요. 선생님들 이 사람들을
좋은 말로 설명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기출 선생님들 우리 기억나? 모빌 같은 거 해가지고서 생선들 뭐 머리 물고기들 받아 이 물고기를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를 탁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이잖아. 대칭은 어때? 가운데 중심이 있어. 중심이 있어서 한쪽으로 더 치우쳐 보일 수도 있는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대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균형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는 그래서 중심에는 무엇이 있니? 라는 발문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니? 왼쪽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오른쪽에 무언가가 사라진다면 왼쪽에 무언가가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니? 라는 것으로 아이들이 대칭과 비대칭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발문하는 것이면 다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론에서 던져줄 수 있는 발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시를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선생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런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면 답안으로 채점이 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 정신분석이론. 응?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싫어하는 거, 의미 있는 거, 기억하는 거, 감명 깊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과 생략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여기서 기억의 미적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 발문을 썼고 그래서 니은에 나타난 미술 표현을 설명하는 발달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 써도 되고 개성 표현 이론 두 개 다 답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 참 좋아한다니까요. 발달이론. 저번에 우리 그때 뭐였어요? 발달이론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아마 그게 나오겠지. 인지나 뭐 지각이나 그쪽에서 또 한 문제를 또 건들겠죠.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자, 디귿에 해당한 지각이 나오겠지. 지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 보여지는 왜 우리가 아이들 도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무는 동그랗고 머리는 동그랗고 몸뚱은 네모나게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의 망막에 그렇게 지각적으로 맺히니까 아이들 그렇게 하다가 점차 이게 세분화될수록 이제 세부적인 표현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족 같은 설명이지만 디귿에 해당하는 유아미술 표현 요건 뭐야 선생님? 동그란 트랙이라잖아.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관점을 중심에다가 두고 내가 돌아가면서 보여지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 이거 무슨 방식이야? 중앙원근법적 표현이지. 왜 중앙원근법적 표현이 원시법적인 표현, 원시미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중앙원근법적인 표현은요. 과장과 생략도요. 원시미술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원시미술에서 보이는 표현이랑 아동미술에서 보이는 표현들 중에서 유사한 게 되게 많다고요. 그렇죠? 이 중앙원근법적인 표현 또한 원시미술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이고 유아기 아동기에도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우리 중앙원근법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이 연못 같은 데 해가지고 우리 그 꽃 막 그려놨던 거 그거 아예 기출에서 몇 번을 봤잖아. 그러니까 중앙원근법적 표현 썼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유를 쓰세요라고 하는 건 공간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답은 한 두 가지로 나올 수는 있어요. 아직 어떤 입체적인 어떤 3차원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하기 쉬운 방식대로 표현을 해서 그런 거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강론서에서는 전개도시 표현이라던가 그런 표현들에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공간의 미분화라던가 공간의 관점이 공간의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자기가 보여지는 방식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한 화면에 다 배치하는 어떤 공존화 양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표현하기 편한 대로 종이를 돌려가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두 부류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둘 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적 요소인 질감을 반영한 미술표현 활동 예시를 이거 어려웠어? 우리가 CBA라고 해서 커뮤니티 중심 미술교육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질감을 가지고 오려니까 전통 가옥을 가져올 거야? 뭘 가져올 거야? 질감을 가지고 오려면 제일 우리가 질감하면 떠오르는 미술 기법 뭐예요? 콜라주, 프로타주지. 그러니까 콜라주, 프로타주 하려면 채집을 해야 되잖아. 뭐를? 자연물을 채집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역사회에 있는 어디로 가야 돼? 숲으로 가야 돼. 혹은 냇가로든 가야 돼. 아니면 바다든 산이든 어디든 가야 자연물을 채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커뮤니티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떠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내가 미술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 산책을 나가는 거야. 지역사회 내에 있는 숲, 산, 냇가, 뭐 어디든 다 가서 자연물을 아이들이 채집을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콜라주를 한다. 프로타주를 한다. 프로타주는 뭐야? 긁어내는 것. 이렇게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위에다가 올려놓고 종이로 하면은 우리 옛날에 잘하는 거 동전 갖고 나 500원짜리 100개 있다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질감이 어떻게 돼? 그대로 드러나잖아. 그리고 콜라주는 어때? 질감이 그대로 또 드러나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질감이 드러나는 기법이 드러나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활동은 어떤 거를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셨으면 돼요. 그럼 막 이런 것도 되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또 지금 우리가 제주도야. 우리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돌담길이잖아. 다 돌이 막 돌담이라고 하나? 그 돌담에 가서 냅다가 종이를 갖고 이렇게 했어. 돌담에 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림으로 그렸어. 그럼 그것도 하나 어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 또한 하나의 또 우리가 CBA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은 좀 열려 있을 거예요. 이 답은 정말 열려 있는 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내가 스스로가 느끼면 돼. 이 정도는 되겠다 싶으면 채점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과감하라니까. 과감하게 채점해도 된다니까. 동그라미로 끊지 말고. 끊는다고 뭐가 달라져? 한 달에 내 삶이 달라져? 그러지 말아요. 자, 6번입니다. 6번에서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나타난 뭐라고 돼 있어? 과학의 과정 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과학의 과정 기술에서 오감을 통해서 냄새 맡아보고 관심 있게 만져보고 살펴보는 거 어디에 들어갔어요? 관찰하기에 들어갔었죠. 관찰하기. 우리는 과학 과정 기술에서 제시했던 그 중에서만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하기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강론서에서도 선생님들께 드렸던 과학 과정 기술이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자, 2번 나에서의 디귿이 적절한 이유를 유아의 전조잡기 사고 특성에 비추어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때 선생님들에게 유아 경사로를 설명하면서 유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스스로들이 조작해 보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이 뭐 활동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듯이 유아들에게는 왜 직접적인 탐구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까? 얘들은 안 보면 모른다니까. 지각적으로 아이들은 지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조작이 아직은 안 되는 시기라서 전조작기잖아. 전조작기 사고는 논리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이 스스로들이 경험하고 보고 무언가를 통해서 해야만 사물도 이해하고 사고도 형성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직접적인 탐구 경험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 왜? 지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이해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선생님들이 답안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직관적 사고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직관적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하시면 잘 쓰신 거예요. 그 다음 나의 미음에 적절한 활동의 예시를 한 가지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유아가 관심 있는 분류 기준과 활동 자료를 관심이 있는 무엇을 포함하겠어 우선? 분류 기준을 뭘 관심이 있는
그 다음에 뭘 또 포함하랬어? 활동 자료를 포함하래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선생님 내가 지금 2번을 먼저 했어야 되는구나. 2번 먼저 할게 선생님. 미안요. 1번은 다 했고 2번부터 먼저 할게요. 가의 A에 나타난 유아의 5개념. 이것도 선생님들 우리 뭐 있었어? 스티로폼 갖고 막 누르고 그냥 갈았는데 안 갈았네. 왜 그러지? 막 이렇게 동화와 조절 막 했던 거 문제 나. 이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또 큰 건 가라앉을 거야. 작은 건 뜰 거야. 라고 하는 5개념을 가진 아이를 데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5개념은 뭐냐면 큰 물건은 큰 물체는 큰 것은 물에 가라앉고 작은 물체는 작은 것은 작으면 물에 가라앉는다.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개념을 그런 수준으로 쓰셨다면 이건 맞는 거고요. 그 5개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개념에 대한 어떤 5개념이 있는 아이에게 우리가 계속 뭘 하게 합니까? 실험을 바탕으로 재실험을 계속적으로 권유해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재실험을 어떻게 하는 걸로 권유를 해봤냐면 형태도 같고 뭐도 같고 크기도 동일한 물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형태도 같고 크기도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하나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크기를 가지고 너는 물에 뜨고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 어떠면 가라앉아. 무거우면 가라앉아. 라는 것으로 물체의 무게가 다른 물체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러나 물에 뜨고 가라앉는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사실 밀도예요. 밀도. 우리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는 건 우리가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서로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가라앉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뭘 입으면 뭐지 조끼? 무슨 조끼지 갑자기? 구명조끼를 입으면 뜨잖아요. 그게 바로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하는 거듯이 이게 밀도에 해당하는 어떤 개념과 물에 뜨는 것이 연결되니까 이것도 밀도도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밀도도 맞지만 아이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무거우면 가라앉고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크니까 가라앉고 작으니까 뜬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크기랑은 상관이 없이 무거우면 가라앉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개념을 먼저 짚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우선 물체의 무게라고 그러니까 조작 변인을 쓰라고 했을 때 선생님 물체의 무게만 썼는데 무게만 쓰면 돼요. 물체의 무게라고만 쓰시면 그것도 채점 해놓으시면 돼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조작 변인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하는 요인을 하나를 둔다는 건데 그거를 변화한다는 게 물체의 무게를 변화한다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만 쓰셔도 답이 된다고요. 틀린 답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무게만 썼는데요. 저는 무게만 써도 맞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자, 나의 미음에 적절한 활동 예시 한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 자료가 뭐냐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물체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험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한 물체를 갖고 얘네가 색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응? 또 뭘로도 분류도 해볼 수 있어요. 뭐 모양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뭘 정말 관심 있어 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거 너무 관심 있어 하잖아. 그래서 물에 뜨는 것과 물에 가라앉는 것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우리가 이것을 왜냐면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것들에 초점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활동으로 또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래프 활동은 뭐가 될 수 있다 했지? 실물 그래프나 실물이 너무 클 경우는 그것을 아이들의 수준의 그림으로 그려서도 그래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에 뜨는 것과 물에 뜨지 않는 것을 뭐로? 실물 그래프나 그림 그래프로 만들어 본다라고도 활동을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다 들어가는 거야. 유아가 관심 있어 하는 분류 기준이라던가 그리고 실험 활동에서 제공했던 자료들도 얘가 다 써본 거고 그리고 확장 활동으로 그래프 활동도 해본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 수준의 활동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드려 봤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뭐예요? 열린 답이죠. 어떤 답이 될지 뭐.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원 안에서 지금 요것도 있잖아요. 얘들한테는 어떤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산책 나갔을 때 막 주워왔던 것들처럼 막 이런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유치원 안에 있는 어떤 물체들 중에 사물들 중에서도 놀이감들 중에서도 그것들을 가지고서도 유아들이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의 사실 기준들이 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근데 요거를 좀 포인트를 뒀거든요. 유아가 관심 있는 분류 기준과 활동 자료라고 해서 여기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교사가 실험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물체들을 제공한 상황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험 활동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물체들을 뭐 색깔과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 본다던가 아니면 뭐 그 물체들을 뭐 앞에다가 두고서 어떤 목표 지점에 두고 거기에서 뭐 빨간색인 것을 가져온다던가 뭐 가져와서 우리 팀에서 빨간색을 몇 개를 모았는지 뭐 그런 게임 활동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선생님들. 자, 클레멘츠와 사라마가 나왔습니다. 클레멘츠와 사라마는, 자, 우선 그 앞에 우리가 그 인식하기 전의 수준 빼고 이 아이가 지금 유아기 때 보통 아이들이 도형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하는 수준을 우리는 처음 시각적인 수준으로서 시각적 어떤 반응이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속성을 보고서 반응하는 걸 속성적인 반응으로 보는데 그 속성적 반응을 하는 수준이 기술적 수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딱 보여지는 어떤 모양에 대한 나름의 자기들만의 그런 하나가 추론하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원형에 해당하는 어떤 모형들이 있다 보니까 저거 문처럼 생겨서 네모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시각적 수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적 수준의 애들을 속성적 반응으로 이끌어내려면 즉 기술적 수준으로 이끌어내려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계속 어떤 용어를 써야 되냐면 도형의 속성에 관련된 용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상호작용해 주면서 속성에 관련된 용어를 많이 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각적 원형의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추론하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좀 일그러진 뭐 다른 모양들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의 도형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시각적인 원형에 치우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아이들이 틀을 좀 깰 수 있도록 많이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좀 선생님들이 반응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거 속성에 관련 도형의 속성에 관련된 용어들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준다던가 그러한 형태로 답안을 썼다면 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모양의 이름이 원이라고요. 기억에 나타난 연진이의 도형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도 내용을 썼고요. 그쵸? 수진이와 다영이의 공간 이해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희가 공간 이해 수준의 차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이번에 표 하나에다가 또 다시 가운데 넣어가지고서 우리 설명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있었고 지표중심적인 아이가 있었죠. 수준이. 보통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직은 자기중심적 수준과 지표중심적 수준에서의 아이들이 많이 보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위치를 이해하게 되는 수준이 누구였어요? 수진이잖아. 내 옆에 없는데. 그리고 장난감 가게 옆이라고 해서 큰 건물이라던가 어떤 뭐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큰 건물, 나무 같은 것들, 어떤 사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위치를 이해하게 되는 수준이 우리가 뭐였죠? 지표 중심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용어들을 선생님들이 이 설명들과 관련돼서 잘 적었다면 답안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서로 그게 없는 문제였어요. 서로 이 답이 갈리지 않는 문제였고 삐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니은의 지식 유형을 쓰고 그 지식을 설명하시오. 나 이거 틀렸으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 우리 삐아제 지식의 유형에 대한 거 계속 문제 내면서 이거 거꾸로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거 설명 분명히 나올 거니까 설명 단디 외워야 된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양의 이름을 원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이것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잖아. 합의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애가 저절로 알 수 있어? 없어. 누군가가 전달해줘야만 알려줘야만 설명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지식에 대한 거 더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자, A에 해당하는 수학적 과정 기술을 쓰세요. 선생님들 봐봐요. 실외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찾았어. 이제는 교실 안에서도 이제 어떤 거야, 지금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던 것들을 이제는 실외에서 활동하던 것들을 공간 이동을 해서 연계를 해서 실내 활동으로 우리가 연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활동을 어떻게 빨대나 이쑤시개로 조형 활동으로 우리가 미술 표현 활동으로 만들기로 또 어떻게 할 수 연계하고 있잖아. 다른 영역의 활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딱 보다시피 어떤 이 활동의 수준을 실외 활동을 실내 활동으로 우리가 연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모양을 찾아봤던 것들을 무엇을 조형 활동으로 또 연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계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계하기에서의 우리가 수학적 과정기술의 개념이라는 것은 수학적 사고 경험들을 연계하고 또 체계적인 수학적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연계하기로 부른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에 대한 연계하기에 대한 설명을 뭐 명확하게 잘 못 적은 분들이 또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주글주글이 풀어서 썼을 거야. 이렇게 어떠한 활동에서 다루었던 수학적 개념을 다른 활동이라던가 다른 영역의 활동으로 연계해서 확장해서 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들로 써도 채점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설명을 해놓은 강론서들이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계하기의 유형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개념 설명에 준하게 채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다. 8번 문제인데요. 자, 가의 A에서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자, 선생님들, 요거를 자꾸 뭐 임의 단위가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봐봐. 모양들이 어때? 하나는 각이 져 있고, 하나는 곡선이야. 이 두 가지를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어야 돼. 모양에 따라서 도구가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줄이라던가 실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곡선이든 직선이든 구부러지고 유연하게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한다라고만 들어가면 돼요. 유연성 있게 모양 어떤 형태로도 구부러지고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료, 그러한 개념 형태로 들어간다면 맞아요. 이것의 지금 출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으로도 주고, 왜 보냐면 지금 이 블럭의 개수로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겹쳐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 지금 나중에 붙이는 거 여기는 겹쳐지잖아.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똑같은 하나로 지금 재기 위해서는 뭘로 할 수 있겠다? 이 모양대로 자유자재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거 되겠네. 그래, 자유자재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춘 도구를 써야 한다, 자료를 써야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답안으로 채점이 되겠고요. 유아가 길이를 측정할 때 우리가 필요한 측정 기술, 길이를 측정할 때는 선생님들, 우리가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임의 단위든 표준화된 어떤 구체물이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길이를 재려면 한 번으로 안 끝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하나를 어떤 도구 하나를 단위라고 봤을 때, 하나의 단위라고 우리가 얘를 지칭했을 때 이 도구인 이 단위가 반복되어야 되잖아.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이 반복될 때의 이 사이가 벌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초점으로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되고, 그리고 길이는 시작하는 지점이랑 끝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시작하는 점부터 끝점까지를 재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시작점부터 끝점까지를 끝까지 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겹치면 돼, 안 돼? 물건을 겹쳐서 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 중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답들 중에서 한 가지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걸 이의제기 완전 겁나 무섭게 했는데,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뭔지를 알아요. 자, 여기에서 자 보세요, 선생님들.
다는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바다반 놀이 이야기 자료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측정 활동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하고서 나는 뭐래요? 가지고 온 거야. 자기들이 해본 거를. 이걸 지금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서 가지고 온 거라고. 지금 윤지가 머리가 카트머리인가 봐. 윤지는 자기 집에 있는 우산이랑 자기 집에 있는 소파랑 탁자를 직접 비교를 하지 않고 제3의 물체인 우산을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간접적 비교에 해당해요.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까지도 지금 다 했어. 이것은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지금 누구야? 승민이는 엄마가 지금 우리 승민이는 선생님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료의 일부니까 이거를 갖고 와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두드러지잖아. 아빠가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각적 비교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지금 이 아이가 이 활동이 사진을 찍힌 우리 누구야? 승민이는 뭘 한 거야? 직접 비교를 한 거야. 맞댄 거야. 아빠랑 등을 맞대고 직접 무엇이 더 큰지, 아빠가 큰지 내가 큰지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비교 유형으로는. 누구 입장? 승민이 입장으로서는 직접적 비교예요. 그치? 근데 만약에 말이야. 이 가져온 자료가 아이들과 뭔가를 활동하는 하나의 자료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이거는 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각적 비교로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마 꽤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도 이것이 이 가져온 자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석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원한 건 뭘 거다? 직접적 비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비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가 채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저도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선은 지켜보죠. 그 다음 브루너의 표상 양식의 이것도 사실은 뭐야? 이것도 이의제기 신청했어, 난. 이거 이의제기 신청한 사람이 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왜요? 자, 봐. 우선은 지금 이 리을과 미음이잖아요. 이 리을과 미음은 무조건 상징적 표상이야. 왜냐? 추상적인 우리 기호 뭐가 들어갔어? 숫자가 들어갔잖아. 이것은 무조건 빼도 박도 않는 그냥 무조건 상징적 표상이에요. 그런데 리을은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승민이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빠와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아이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어. 아빠가 나보다 더 크고 작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승민이 입장에서 뭐예요? 당연히 동작적 표상이지. 활동적 표상, 동작적 표상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뭘로 찍어서 가져왔어?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왔잖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와서 만약에 아이들하고 이것을 갖고서 어떤 것이 더 클까 작을까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활동으로 했다. 그럼 이거 무슨 표상 양식에 해당하는 거야? 영상적 표상 양식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라. 문제를 나는 이렇게 낼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나 혼자 내고 나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위원들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문제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 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문제를 너무 잘 만들려고 아주 좋은 말은 많이 우리가 사실은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표상 양식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시험 전부터 저한테 같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많은 질문들을.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그런 해석이 좀 될 수 있는, 이게를 지금 사진으로 찍어갖고 갖고 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가지고 온 자료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가능할 수가 있게 돼버렸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채점이 또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일 거고,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문제가 조금 다분히 있는 문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런 두 가지의 해석의 관점으로 한 문제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칼같이 그냥 버리시지는 마시고.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기출 해설을 해봤어요. 기출 해설을 해봤는데 나름 좋았던 문제도 또 있었고, 또 나름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또 가르쳤던 강사 입장이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답을 주지 않는 시험에서 답이 모호한 문제를 내버리면 이건 사람이 의지가 꺾여. 의지가요. 내가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뭘 틀렸는지를 모르면 독학을 할 수가 없어. 저는 독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누군가에게 검증받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다수의 의견을 계속 찾아야 되고, 내가 한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계속 누군가에게 확인받아 가면서 해야 하는 공부인데, 문제조차 열린 답안이 가득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우리가 의지가 꺾이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시험에 내 1년을 또 걸어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죠, 사실. 바꿔야죠. 저는 사실 가장 지향하는 문제는 어차피, 왜냐면 서술형 문제 좋죠. 서술형 문제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답형으로 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100점 맞을 수 없어. 그것을 다 공부하고 간 사람만이 그걸 다 채우고 나올 수 있어요. 점수 좀 높아지면 어때요? 안 그래요? 공부한 것에 대해서 보상은, 성취감은 있는 시험이어야지. 왜냐하면 내 영상을 누군가는 또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복수할 수도 있겠죠. 건방지다고. 그렇지만 저는 이 시험의 방향이 이런 식의 변별력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는 교육부에 전화를 자주 하면은 안 되는 가족 구조를 가진 사람인데도 전 되게 전화해서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오죽이 나오냐고, 시험 문제 나와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연구사한테 바꾸라고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다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연구사분들도 병설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장학사 전문직 시험을 보셔서 들어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게 오주기 평가가 나오는 거, 왜? 자유를 줬잖아. 근데 오주기 평가를 문제로 낸다는 건 사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주기 평가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다 버렸거든요. 그렇듯이 목소리를 내고 계속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할 거고,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사실 되게 섭섭했어요. 이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고, 왜냐면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이 뭐가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를 세 손가락에 넘는 거를 내버리면 학생들, 이렇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은 완전히 지금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시험의 노름에 우리를 너무 소모시키지 마시고 그냥 떠나보내지만 할 말은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은 취하되 마음은 굳건하게 가져라. 시험은 사라질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회를 잡을 사람은 누구다? 포기하지 않고 시험 보는 사람들만. 누군가가 포기한다라고 할 땐 또 다른 삶을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응원해 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모두 애쓰셨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보다 좀 더 짧은 하루 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2차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필수적인 것들을 좀 알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해서 올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요. 모두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많이 애쓰셨고 모두 여러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잘했어, 괜찮아, 내가 좀 부족했다면 더 채워서 다시 도전할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